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안 한다라고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금융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부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종부세라고 했잖아요.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면 사실 좀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미쳐버리거든요. 미쳐버리는데 팔고 싶죠.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취지잖아요. 힘들지? 못 견디겠지? 못 견디는 걸 왜 그렇게 가지고 있니? 니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집값은 안정돼. 김인만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결국에 정부가 뭐 이제 전세 대출도 뭐 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 주담대를 6억에서 뭐 더 낮출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어쨌든 네네. 지금 유동성을 줄이려고는 할 것 같은데, 네. 이걸로 만약에 안 잡히면 결국에 이제 과거 했던 것처럼 세금을 늘려서 사실상 이제 집을 사는 분들은 뭐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이걸로 돈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르면 돈 벌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당연하죠. 네. 그 버는 돈을 뭐 세금으로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상 살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 매수 수요를 좀 누를 수도 있다 해서 이제 항상 뭐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중과하고 했었는데, 이 카드가 또 나올 수도 있을까요?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요, 집값이 반등하고 올라간다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네.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안 한다라고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과도한 세금 규제를 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고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반면교사에서 우리는 세금으로 하지 않고 금융으로 할래라고 해서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규제는 이제 세 종류가 있죠. 금융 규제, 대출 규제. 두 번째는 세금 규제. 세 번째는 이제 허가제 같은 거 있는데, 네. 지금 허가제하고 금융 규제는 지금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이 선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3차 대책이 만약에 나온다면 바로 세금 규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대출을,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DSR 적용하고 캡을 3억 씌우고, 그래도 불안하면 6억에서 5억으로 내리고 이런 노력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금융 규제를, 대출을 그렇다고 제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모든 네. 대출을. 그러면 금융 규제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세금 규제 카드를 꺼내듭니다. 합니다. 저는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 밑밥을 까는 게, 세금 규제 할 수도 있다? 영원히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면, 명분이 필요하니까 네. 집값이 더 올라가면 세금 규제 하겠다. 오히려 그 세금을 거두는 국세청이나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만지는 부서 입장에서는 차라리 집값 올라가가지고 세금 규제에서 세금 더 거두면서 증세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 규제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한 4차 대책, 5차 대책에서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왜 세금 대책으로 실패했나를 우리가 또 반면교사를 해보게 되면, 부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제 종부세라고 했잖아요. 종부세와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뭐 일시적인 부분이고,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매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면 사실 좀 짜증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미쳐버리거든요. 미쳐버리는데 팔고 싶죠.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취지잖아요. 힘들지? 못 견디겠지? 못 견디는 걸 왜 그렇게 가지고 있니? 니들이 매물을 내놓게 되면 집값은 안정돼. 왜? 입주 물량이 안 나오더라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매물이에요. 그러니까 매물이 나오면 주택시장 안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그 입주 물량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은 매물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매물 나오게 하는 건 보유세 부담이 좀 느껴. 집값이 조금 올라도 이렇게 내다보면 너무 힘들어.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또 중과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30%포인트가 더 붙고,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82.5%. 10억 남았는데 8억 국가에 내고, 내 통장에 2억 들어오게 되면 저는 안 팝니다. 제 주변에도 아무도 안 팔 겁니다. 그리고 5대5 동업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도 정부가 하라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죄로 5는 낼게. 대신 5는 내 통장에 들어와. 8은 문제가 달라져요. 8이 돼버리면 자녀한테 증여해야 합니다. 증여세율 최고 세율이 50%니까 뭐하러 남한테, 국가한테 세금을 그렇게 내고 팝니까? 안 팔아버리고 증여를 하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게 되고, 입주 물량도 넉넉하지 않은데 매물까지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실 집값이 폭등했던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이걸 안다면,
양도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내리는 건 이제 두 종류가 있죠. 중과세 적용하지 않을래. 기본세율 6에서 45%만 적용할래.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썼어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적용해줬는데 안 먹힙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집을 팔려고 할 때는 기본세율 정도 가지고는 안 먹힙니다. 그러면 더 내려줘야 되거든요. 네. 적어도 45%가 아니라 한 35% 정도. 또는 집값을 저렴하게 파는 것만큼 양도세율도 내려줄게. 뭐 이런 게 나오면 한시적으로 네. 1년 정도. 예를 들어서 2026년까지 서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율 최고세율 35% 해줄게. 저는 파는 사람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와, 이거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양도 차익이 큰 고가 주택들은 35%만 적용해도 금액이 네. 수억 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유세는 좀 올려주고 양도세는 좀 내려주면 세율을 내려주면 매물이 나와서 집값이 안정이 되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불로소득에 대한 부자 감세. 일각에서는 야, 부동산을 투자해서 많은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정부가 45% 지방세까지 하게 되면 한 50% 환수도 안 하고 깎아준다고? 부동산 투기에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투기해서 번 돈을 정부가 환수도 안 하면 이거 정부가 직무유기 아닌가. 이거는 네. 부자 감세야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요. 지방선거도 있고 지지 기반도 있는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굉장히 소극적이고 안 될 겁니다. 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정책은 세금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진짜 집값 잡는 게 중요해. 아, 부자 감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 흑묘냐, 백묘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그걸 인용을 했는데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부자 감세면 어떻고 아니면 어떠냐. 사실은 부자 감세 논란도 저는 시세 차익이 났는데 그래도 35% 내는 게 어딥니까? 집값이 안정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논리에 막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 될 것 같고요. 양도세 내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도 똑같은 논란이잖아요. 네. 지금 또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합니다. 비아파트 공급 물량도 늘리고 재건축 재개발 뭐 물량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대출 규제는 또 LTV 규제하고 있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증 한도 네, 126% 룰. 공급을 늘리겠다면서 126% 룰 해버리고 매입 임대 사업자들 LTV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하고 있으니 네. 그러면 민간의 공공은 LH가 주도하고 민간이 열심히 하도록 만들어준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들도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네. 초과이익 환수라도 강남 용산 쪽은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이 한 3억에서 7억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팔지도 않았는데 양도세는 팔아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10억 들어오면 5억 세금 낼 수는 있는데 갑자기 나는 집을 팔 생각이 없어. 이 집에 나는 재건축해서 앞으로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살 네. 거야. 근데 갑자기 초과이익 환수가 생겼다고 팔지도 않았는데 한 5억 내라고 하면 안 팔죠. 네. 못 팔죠. 이거 못 팝니다. 못 팔게 되면 부관구청 입장에서는 압력 걸고 공매로 넘겨야 되는데 야,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안 냈다고 이걸 공매 넘기게 되면 그 지자체장 내년 네. 지방선거에 얼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바라보면 부과하기도 어려운 세금이고 내기도 어려운 세금이라면 저는 시원하게 폐지해주고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못할 줄 알았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공급에 올인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줘도 시장에서는 이걸 믿어주는데 역시나 부자 감세. 아니 재건축을 개발이익 이렇게 놨는데 그걸 환수 안 하면 어떡해. 불로소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니까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여전히 강한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이렇게 다 빼버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대 논리에 막혀서 안 되고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공급이 늘어나야 되고 매물이 늘어나야 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원한다면 충분히 이런 정책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만 안 된다. 하지는 안 될 것이다. 하지 왜냐하면 않을 그 것이다. 반대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지지 기반을 설득하고 극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러면 결국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보유세 증세나 아니면 양도세
강화. 결국에는 증세가 되겠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는 근데 과거랑 좀 다르게 보유세만 늘리고 양도세는 그냥 일반 과세로 6에서 45%만 둬도 사실 뭐 과거보다 더 내는 건 아니니까 네. 보유세만 증가하면 어떨까요? 뭐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양도세를 다시 그것도 늘릴까요? 하나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2026년 내년 5월 9일 되면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가 끝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를 해서 6에서 45% 규제 지역도 그냥 기본 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 5월 9일이 지나면 중과세가 부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부도 중과세를 부활시켜서 중과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처럼 유예를 또 1년 연장할 것인가가 이재명 정부의 그 출구 전략, 네. 양도세의 전략에 대한 하나의 어떤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세무사님 만나서 물어보니까 중과세 한다는 분들도 있고 야 중과세는 못할 것 같아. 유예를 해야지라는 의견이 분분한데 중과세를 하게 되면 무조건 매물 잠김 현상 더 왜곡이 됩니다. 진짜로. 그러겠죠. 문재인 정부보다 더 사실은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더 불리해요. 뭐가 불리하냐면 일단 공사비 많이 올랐죠. 공사비 2배 올랐죠. 네. 그리고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반토막밖에 안 되죠.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그것도 양극화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라도 좋았지. 네.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은 데다가 양극화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세를 중과세하게 되면 매물 잠김 생기면서 집값이 진짜로 천정부지 올라가게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유예라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문제인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잖아요. 공시가격을 올리는 방법. 네. 그냥 금액 자체를 공시가격 올리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현실화율이라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보통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집값이 70% 수준이니까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공시가격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현실화. 그러니까 왜 공동주택 아파트는 70%야. 90%까지 올려서 세금을 더 내야지. 일각에서는 이것도 부자 감세라고 또 비판합니다. 왜 70%만 해? 90%까지 올려야지 해서 네. 현실화율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현실화를 적용하게 되면 공시가격은 올라가고 세금도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세율 세법 개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법을 안 바꿔도 되고 그 세법 개정 안 해도 안 넣어도 되고 그냥 공시가격 현실화는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정부는 첫 번째 공시가격 그냥 현실화해가지고 공시가격을 20에서 40% 세금 부담이 그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실화하게 되면 일단 이게 가장 유력하고요. 공시가격만 현실화해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두 번째 방법은 공정시장 가격 비율. 네. 이것도 이번에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60%로 내렸는데 이걸 80%까지 올리겠다라고 나오다가 세법 개정안에서 쓱 뺐어요. 아마도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한 100일 됐는데 대통령 말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일단 뺐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인상될 것 같습니다. 인상된다면 60에서 80으로 인상이 될지 아니면 5%포인트씩 올릴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데 저는 올리더라도 너무 충격을 많이 주게 되면 시장이 왜곡이 되니까 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그나마 차선책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세율을 또 올리는 방법입니다. 와, 이거는 세법 개정,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여론도 그렇고 더 많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율까지는 안 건드리더라도 이 2가지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 일단 공시가격 먼저 올라가고 공정시장 가격 비율은 아마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고 조금씩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유세 부담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집권 1년 차 때 뭐 세금 증세한다는 게 사실상 조금 그럼요. 어려움이 있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내년 6월에 또 이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저는 또 증세할 것 증세 얘기들이 같습니다. 좀 나오고. 왜냐하면 지금 돈을 해야 될 때는 많잖아요. 그런데 세수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거처럼 결국에 또 버티기로 들어갈까요? 뭐 강남이든 뭐 서울에 이제는 웬만한 서울 아파트들도 이제 종부세 대상이 워낙 많아져가지고 네. 과거랑 좀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자고요. 종부세가 이제 어느 정도의 감당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네. 대안이 요즘은 다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시장. 물론 다주택자들도 있습니다만 주변에 보게 되면 이제 똘똘한 한채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많이 줄였죠, 진짜.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 자 똘똘한 한채 예를 들어서 마포라고 할게요. 마포의 똘똘한 한채를 약간 장만해서 가지고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요.
네. 그럼 이 똘똘한 한 채를 내 인생,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건 내 인생, 내 노후, 내 부인 또는 내 자녀의 인생까지도 달려있는 일인데 이 똘똘한 한 채가 내 자녀의 인생도 사실 네. 우리 애들이 노력해서 집 산다는 거 이제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사요? 코인이나 주식이 대박 나지 않는 이상. 안 된다면 내 집 하나를 잘 지켜야 내 자녀 인생이 어떻게 그 집 없는 서러움이라도 면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유세가 부담스러워서 판다? 와,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다. 3주택이 있는데 뭐 한두 개 줄일 수는 있겠으나 똘똘한 한 채 현상에서는 보유세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서 진짜 파산 위기, 죽을 것 같아. 나 망했어 라고 한다면 팔지 모를까? 대안이 없잖아요. 마포에 똘똘한 채가 있는데 보유세가 부담스럽다고 팔고 승북구나 노도강이나 경기도로 간다는 건 그건 너무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가에서 국민을 그렇게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게 맞나? 한 채 가진 사람을 실소유자인데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한 채 가진 사람은 실소유자, 여러 채 가지자면 투기라고 했다가 이제 똘똘한 한 채가 되니까 은근슬쩍 다주택자 뭐 투기, 1주택자는 아니야라는 논리는 빼버리고 네. 1주택자도 고가면 투기야. 라고 하는데 아니 1주택 가진 사람이 뭐 전문직이라든지 능력이 돼서 집 하나 샀는데 집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투기라고 해버리면 저는 그건 너무 극단적인 논리다. 그래서 바람직하지도 않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도 그렇게까지 압박하기에는 1주택자를 그렇게 압박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아마 강한 압박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마 세수 정도 늘리기 위해서 공시가격 정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율 살짝 올리는 수준에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못 견디고 막 파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매물이 많이 나오기도 쉽지 않겠다. 집값이 안정되려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고 매물 많이 나오는 방법은 보유세도 올리지만 사실 양도세 내려줘야 돼요. 기본 세율에서 더 내려주면 됩니다. 네. 우리 이솝 우화 보면 나그네 뭐 있잖아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겼습니까? 바람이 벗겼습니까? 햇빛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솝이 답을 말해주는데 네. 이솝이 말해주는데 지금 계속 바람만 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물이 나오는 건 햇볕이다. 매물이 이제 옷이기 때문에 옷을 벗기는 건 따뜻한 햇볕이 양도세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세 내리는 게 중요한데 그거는 이제 또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의지가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좀 취득세랑 양도세를 좀 내려주고 대신에 보유세를 좀 올리는 게 그게 원래 또 좀 선진국의 방향성이죠. 합리적인 방향이기도 하죠.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기도 그래야지 합니다. 좀 뭐 사고 팔기도 좀 마음 편해지고 그렇죠. 뭐 이동에 좀 비용이 좀 줄어드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 이유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집을 사야 된다는 의미고요. 거래를 쉽게 해주면 뭐 살 사람 팔 사람을 네. 자유롭게 해주는 게 그게 사실은 원리적으로 맞습니다. 지금은 뭐 집을 한번 팔아버리면 비슷한 집을 못 사니까 또 세금 떼이고 뭐 취득세 세금 내면은 내고 뭐 경비 내고 네. 하면 실제로 그 집 똑같은 집 못 사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건데 이 집 하나 있는 사람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버티고 있는데 그걸 투기라고 벼랑 끝으로 몰아버리게 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강남 쪽에 지금 재건축들도 막 추진하고 있고 그런 단지들은 뭐 대출 규제를 하든 말든 뭐 계속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인데 재건축은 좀 될까요? 재건축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강남 쪽은 된다고 봅니다. 왜? 대안이 없으니까요. 왜 대안이 없냐면 강남 쪽은 일단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네. 워낙 비싸기도 하고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문제인데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요.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 또 뭐 지원해 줘야 된다. 인허가 절차 뭐 서울시도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니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이 왜 안 되냐면 일기 신도시도 똑같아요. 뭐 특별법을 만들고 어떤 분들은 뭐 이주 대책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이주를 하기 전에 뭐가 되냐면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오는지 네. 그렇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다들 추가 분담금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뭐 5층짜리 아파트는 없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5억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용적률이 110% 이런 단지들 말고 네. 거의 한 후반대 200%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5억 정도 냅니다. 5억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들이 그나마 속도를 낼 수 있는데 강남 3구 용산구야. 집값이 뭐 30억 50억이라면 5억 집값의 6분의 1? 10분의 1 정도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외 지역들 네. 예를 들자면 일개 신도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분당하고 일선이 이제 옛날 라이벌 가격을 보게 되면 사실 라이벌은 이제 아닙니다만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시범 단지 쪽 뭐 양지마을이나 네. 뭐 선도지구는 떨어졌습니다만 시범 한신 뭐 삼성 한신 이런 아파트들 보니까 전용 8사가 이제 20억이 넘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네. 뭐 10억 초반대에서 14억, 15억에서 이제 20억까지 갔는데 자 20억 아파트에 5억 추가 분담금 더 낸다?
안 될까요? 어떻게 충분히 뭐 가능하죠. 구하려면 구하죠. 그 구하죠. 정도는. 일반 분양도 지금 분당이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사실 판교 같은 경우는 재건축도 아니고 네. 입주가 한 20년 된 약간 어중간한 아파트인데 분당이 새 아파트가 되면 판교보다 더 좋죠. 신축 아파트가 되니까. 네. 그러면 판교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과천하고 아마 거의 동급처럼 갈 수도 있는데 과천이 지금 뭐 27억, 28억 부르고 있잖아요. 신축 아파트. 그러면 안전마진 지금 상태에서 보더라도 20억에 사서 5억 추가 분담금 내도 안전마진 2, 3억 나오니까 일반 분양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분당 같은 데는 돼요. 일산 같은 경우에 10억 할 수도 있고 10억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 5억 내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치면 5억 내면 13억이 되거든요. 네. 그럼 안전마진 2억 붙이면 15억 정도는 주변 시세들이 따라가 줘야 되는데 킨텍스 주변 아니면 그렇게 네. 안 따라가니까 이런 지역들은 생각보다 더딥니다. 그러면 정부가 더 많은 혜택을 주든지 어떤 노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이게 실제로는 재건축도 양극화죠. 그래서 강남 3구, 용산구나 한마디로 똑같습니다. 지금 양극화 지역이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의 한강벨트 정해져 있죠. 서울 한강벨트라고 한다면 강남 3구, 용산구, 강동구, 동작구, 네. 마포, 성동구, 여의도, 목동 정도까지가 우리가 한강벨트고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 분당, 판교는 거의 마포하고 동급입니다. 이들 지역들 재건축은 무조건 추진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돈, 모든 사람들의 관심, 갈아타고 싶어하는 상급지가 이들 네.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되는데 이 외의 지역들은 이제 여러 가지 논리들 자금 문제, 분쟁, 서울시와의 갈등 이런 게 걸리니까 서울시도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너무 기부 체납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뭐 기부 체납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해주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